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협상 과정에 진전이 있다면 마감 시한과 관련 없이 하루 더 시한을 늘릴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자는 현재까지 대표단 귀국 계획 등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의 협상 관계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양측의 대안이 대시했고 이결을 조율해야 한다며 시계를 보지 않고 계속 협상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지표는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인 PMI는 3월 46.3을 나타내 시장 예상치 51.7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시카고 PMI는 미국 중서부 지역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뜻합니다. 반면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1.3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월 98.8은 물론 전문가 예상치 96을 크게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6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는 리치먼드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올해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과 물가 상승을 경험할 것이며 앞으로 경제 지표들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금리 인상 주장은 오늘 6월 연준회의에서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유가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계속돼 왔던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 통계청인 유럽 통계청은 3월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로존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지만 하락폭은 1월 마이너스 0.6%, 2월 마이너스 0.3%에서 3월에 마이너스 0.1%로 줄어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애리나입니다. 3월 마지막 거래일 어제 우리 시장은 연고점에 바짝 다가서면서 아주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해줬지만 뉴욕 증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 증시는 이제 막 3월 장을 끝냈는데요. 바로 하루 전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전형적인 조정 장세를 보여줬다 하겠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도 그대로 주가에 녹아드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는 하루 만에 200포인트를 다시금 내주면서 전일 급등에 따른 상승분을 많이 되돌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만 단 4거래일만 짧게 거래가 이루어지죠. 금요일은 미국에서 성금요일로 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요일장 가장 무게감 있는 지표인 3월 고용지표 또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표를 보고 가자는 확인 심리도 차익 실현 매물을 불러들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지수 한번 볼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넘는 하락을 기록했었죠. S&P 500과 나스닥 역시 1%가량 나란히 조정을 받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번엔 유럽인데요. 조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대로 유로존의 디플레 우려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유럽 쪽의 증시도 모습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FTSE 100지수 기준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이 독특했고요.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역시 1%가량 내림세를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뉴욕 증시는 4월 발을 채 딛기도 전에 마이너스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우리 시장은 전혀 분위기가 다르죠.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오히려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4월 우리 증시 출발을 앞두고 글로벌 증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이슈와 전망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경제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은 오늘 아침에 헤드라인 뉴스에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 타결 이런 뉴스를 기대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협상 시한이 하루 더 연기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스위스 로잔에서 협상 진행 중이고요. 지금 마감 시한이 31일까지였지만 결국 하루가 연장됐습니다. 이란 핵 협상이라고 하는 게 주로 미국과 서방이 주도를 하면서 이란과 협상을 해온 것인데 벌써 12년째 이르고 있고요. 이란은 스스로 그 자국 경제 제재에 대한 극심한 경제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협상을 타결 짓고자 할 의향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측 간의 심리전, 신경전, 대립이 드러나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협상 전면 결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고, 하루 더 연장한 것으로 보아서 양측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로 양보하는 분위기에서 협상을 타결 짓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일단 핵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유가의 향방이 될 텐데 유가는 최근 들어 오히려 50불 정도에서 막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도 아닌 게 아니라 핵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란의 상유량, 그러니까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WTI가 일단 2%까지 밀렸는데요. 이란 핵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유가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아마도 시장이라고 하는 게 최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마련인데, 지금 원유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나 예상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선물 가격에서 WTI나 브렌트유 모두 약간 하락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경제 제재 때문에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 원유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핵 협상이 타결되면 2.5배, 그러니까 한 250만 배럴까지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산유국들이 더욱 경쟁적으로 이제 가격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글로벌 경제에서 이 저유가 추세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제경제나 한국 경제 구조가 더욱 복잡하게지다 보니까 예전과는 달리 저유가가 반드시 또 우리 경제에 득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 또 한국 경제의 또 중요한 고민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유가가 지금 한 50불 정도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 교수님께서는 유가가 한 100불 정도까지 재차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또 한 번의 어떤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겪을까요? 예, 지금 100불까지 올라가는 거는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만은, 네. 지금 2, 3년 내라도 거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 한 $60, $70까지도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느 국가도 지금 이 원유 시장 자체가 상당히 또 경쟁적이고 또 거기에다가 미국까지 셰일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국가도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올린다라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미국의 원유 재고량도 30년 내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으니까 이 유가가 너무 주변에 풍성한 나머지 유가 가격이 오르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전망해 주셨는데요. IMF에서 글로벌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31일 날 발표된 따끈따끈한 내용이 되겠는데 글로벌 자금이 달러에서 유로로 가고 있다. 이 점이 포착됐다면서요. 예, 지금 IMF가 주요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집계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몇 시간 전에 지금 나온 발표죠. 그 중에서 특히 외환 보유고의 통합별 구성이라는 이 파트가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미국 달러화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운용하는 총 자산 규모가 한 1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경 이상에 이르기 때문에 이 IMF 보고서에서 이 파트만 보아도 향후에 중요한 통화의 가치의 향방을 좀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그렇고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나 단연권 이제 달러를 외환 보유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유로화나 금이 되겠습니다. 국제 거래에서 결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용성이 있는 통화나 자산이 외환 보유고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도 AIIB를 내세워가면서 자기네 경제나 통화 부분의 영향력을 좀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위안화가 국제적 화폐가 되기에는 여전히 그런 중국 경제의 특성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그 달러화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유로화가 되겠는데, 지금 그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은 그 달러화는 그 비중이 약간 늘어나고, 그리고 유로화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좀 특이하게는 그 신흥국에서의 전체적인 그 외환 보유고가 좀 감소,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이다 보니까 좀 중앙은행들이 보유할 인센티브가 상당히 좀 약해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다 보니까 좀 달러화 강세가 달러화 비중도 늘어났고, 이것은 또 달러화 강세가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고용 파트에서 아직 이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의외로 좀 더 지연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좀 달러화 강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IMF 또 통계를 통해서 알아봤네요. 그리스 얘기해볼까요? 그리스가 러시아한테까지 자금 요청을 했다. 얘기가 어느덧 여기까지 왔는데, 오는 8일에는 그리스와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 일정도 지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국으로부터 이번에 새롭게 수정한 개혁안을 승인받고, 최종적인 구제금융 자금분이 72억 유로 받는다 해도, 그렉시트, 즉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어차피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도 나왔던데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을 한 것 같고요. 러시아도 그리스하고는 사실 세계 1차 대전 이전부터도 종교도 유사하고 민족적으로도 상당히 좀 가까운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도 지금 사실 자기네도 어려운 판에 그리스까지 큰 도움을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리스가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네 어떤 경제의 그런 어떤 저성장세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갚을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 좀 문제의 핵심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 가지 또 지금 협상에서는 그리스 정부가 유능한 것인지 국민성이 그런 것인지, 하여튼 돈 빌려가 놓고 시체말로 그야말로 배째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를 감수하고 그런 채무자에게 어떤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전략보다는 그야말로 얼레고 달래가면서 이자나 원금 상환 유예해주고 탕감해줘 가면서까지 채무를 이행하도록 좀 유도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가 현재 계속 협상 중인데, 그리스 정부가 이미 경제 개혁안을 제출은 했고요. 채권단은 경제 개혁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추가 논의는 절대 없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사실 이런 위협을 두고 전문 용어로는 이른바 incredible threat, 그야말로 신빙성이 없는 위협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추가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채권단이 디폴트 피해를 모두 다 감수를 하고 가겠다는 것인데, 거의 그것도 채권단으로서는 상당히 큰 손실과 피해를 입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결국 또 채권단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얼레고 달리는 수밖에는 없고, 이걸 모를 리 없는 그리스 정부가 지속적으로 줄타기 협상을 하게 될 그런 공산이 크다고 예상이 됩니다. 네. 언제나 그리스 이슈가 나오면 하는 얘기지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채권국들도 그리스를 유로존에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일단 지금 그런 형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중국 증시의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해 종합 증시 어제도 3,800선을 장중에 돌파했었는데, 물론 종가 기준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아주 견조한 흐름이죠. 최근에 추가 부양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앞서서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에다가 또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부양책을 내놓기도 했잖아요. 중국 증시 또 관련된 환경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어제 그 경제 분야의 뭐 가장 큰 빅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현재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보아오 포럼이라는 데서 그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일종의 경기 부양책 발표를 했고요. 그만큼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중국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 하지만 뭐 경기 부양보다는 아마 그 현재 그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유도하는 뭐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그 중국이 아주 주도적으로 뭐 우리나라를 크게 뭐 요즘 압박하고 있는 그 AIIB 설립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과도 사실 연계된 그런 어떤 그 발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중국 정부가 뭐 사실 다른 어느 나라가 7% 성장을 하느냐 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긴 했지만은, 성장세 둔화를 상당히 좀 그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제 발표된 그 계획에 의하면 이른바 그 1대1로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육상 실크로드하고 해상 실크로드 이제 합친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뭐 만약에 이것이 실현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 경제의 사실 심장부에 그 중국이 위치를 하게 되고 그 심장과 유럽을 육상과 해상 그 이중으로 연결하는 그 동맥이 바로 1대1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AIIB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현재 그 우리나라로서는 1대1로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치우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경제가 또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심각히 고민할 필요도 있겠고요. 기타 이 중국은 그 부동산 부양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고, 현재 지급준비율의 인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 증시에서 특히 이제 상해 그 종합지수가 무려 한 3,800선까지 육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또 때마침 중국의 3월 제조업 PMI가 중국 국가 쪽에서 집계한 것과 HSBC 집계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게 될 텐데 이 지표가 어떻게 보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오히려 부양 기대감을 더 끌어올려 중국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속보 하나 나왔는데 우리 교수님께도 분석을 잠시 후에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막 됐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 0.4%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2월 달이 뭐 최악이라고 했었는데 2월 달이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5%였거든요. 근데 3월 달에 더 안 좋게 나왔고 물가가 지금 넉 달째 0%대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난달 최악이라고 했었는데 지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담배값 인상분 제외하면은 사실 물가는 정말 낮은 수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지난달에 그 한은에서 그 금통위에서 그 금리를 내리게 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그 물가 지수를 보았을 때 네. 계속 그 0%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좀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다. 뭐 이런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사실 그 지난달에는 디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사실 좀 정치권의 좀 압박에 의해서 이 물가를 그 금리를 내린 측면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사실 선제적으로 좀 방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금리를 뭐 그 25bp 찔끔 내릴 게 아니라 좀 더 한 50bp 정도를 좀 과감하게 내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 달에 다시 또 다음 주에 이 금통위 회의가 또 열리게 될 텐데 또 한 번 다시 이 금리 인하를 또 단행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의 추이를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저유가도 한몫했을 텐데 정부의 어떤 추가적인 대응책도 같이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4월 달에 국내 증시가 돌입을 하게 됩니다. 1분기는 뭐 여차저차 끝이 났고요. 2분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실적 시즌이다라고 해서 실적 얘기들도 줄을 이루더라고요. 네. 국내 증시 간단하게 전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앞서 얘기를 나눴던 그리스 문제라든가 이란 협상에 따른 어떤 유가의 향방이라든가 그리고 달러화 강세 등의 뭐 이슈가 뭐 크게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고 또 앞서 논의했던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AIIB 설립을 위한 순조로운 어떤 과정 등도 역시 또 증시에 영향을 좀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달에 IT 버블 논란이 일어나면서 미국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기도 했었었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도 좀 다소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또 외국인 거래가 증시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외국인 자본이 미국 금리 인상이나 그 가능성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실적이 또 발표되는 또 시즌이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중국 관광객으로 인한 수혜주의 강세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4월 증시의 유동성에 대해서는 괜찮게 본다라고 하셨고, 중국 관련된 성장주, 좀 잘 보자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얘기 나누면서 느낀 거는 디플레 우려가 처음에는 유럽 숙제인 줄만 알았는데 중국, 우리나라도 같은 고민거리를 안게 됐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전문가입니다. 간밤에요. 외신들하고 좀 많이 들어오는데 크게 외신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지금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좀 급락이 좀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살짝 얘기하고 바로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 주요 지표들부터 좀 살펴볼게요.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1% 정도 빠졌는데 2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주택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가요, 결국은 이 미국 실물 경기가 주택 경기가 살아 돌아오면서 그들이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 추가적인 대출이라나, 결과적으로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먼저 터지면서 리만 사태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돈을 많이 풀었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었는데 이 돈품 표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호재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쪽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약 한 1% 가까이 빠졌는데,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좀 1% 가까이 빠졌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유럽이 좀 빠지고 있는 이유는 단기적 또 악재가 나왔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는데, 독일이요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독일이 수혜를 입고 있는 한 유로존의 위기는 어느 정도 좀 무시하셔도 좋다. 단기적 악재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중장기적 악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경제신문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경제신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쪽을 먼저 좀 빠르게 발췌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마트의 절청 SK 행복 드림구장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올해부터는 인천구장에 여러분들 가실 때 스마트폰을 꼭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비콘 기술을 적용해서 좌석을 찾아주고 이 음식 배달까지 해준다 하는 머리 기사가 눈에 띕니다. 그죠? 이 비콘,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도 이 비콘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 한번 차트 잠깐 주식 차트 보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비콘 관련주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 솔루션이었어요. 최근의 모습들 보면 계속 신고가를 향해 또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에너지 솔루션이 비콘의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오르냐? 결국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고 신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넘어가서 요거 그대로 좀 다시 볼게요.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지향성 비콘입니다. 그것과 위치 기반 플랫폼이죠. 위즈턴을 활용해서 이 비콘을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이 야구장에 입힌다는 얘기예요. 벌써 애플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스타디움에서
이 비콘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는 쪽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요. NFC입니다. 그죠? 오늘 5월부터는 근거리 통신을 이용해 앉은 자리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서비스도 도입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세 가지가 나오죠. 비콘, 위치 기반, 그 다음에 NFC, 즉 근거리 무선 통신까지입니다. 자, 본격적 사물 인터넷의 시장이 야구장에서부터 구현이 된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사물 인터넷이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가장 가깝게 다가온 미래 시장, 성장성을 갖춘 미래 시장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바로 볼게요. 자, 하반기 운전대 안 잡고 주행. 자, 이 무인차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2020년까지 상용화를 선언하겠다. 요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사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무인 자동차 시험 주행 운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 현대차가요. HDA입니다. 주행 지원 시스템인데 고속도로에서의 앞차 간격을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위치를 조정하는 시스템. 자, 요것이 고속도로에서의 무인 주행 시스템인데, 자, 요거를 언제부터 하느냐? 이거 하반기부터요. 이 HDA를 탑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이날 행사에서 혼잡 구간 주행 지원 시스템 TJA입니다. 이거를 신형 제네시스 모델에 탑재해서 시연 장면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가능해졌느냐 하면요. 스마트카 때문에 가능해진 얘기예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브레이크 제어 시스템, 즉 브레이크 시스템을 제어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혼잡 구간에서 옆차선 어떤 이제 옆에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가오는 시스템, 그러니까 가깝게 물체가 다가오는 이 사물을 인식하고 사람을 인식하고 요 시스템입니다. 요것이 이제 스마트카 시스템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혼잡국엔 결국 이 IT하고 또 자동차하고 시스템 테크놀로지를 또 융합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인포뱅크는 실적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MDS 테크, 일명 맛동산 테크라고 제가 말 부르는, 그 MDS 테크를 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또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일이죠. 이 재보험사입니다. 이 재보험사가 한국 현지법인 코리안 리 언더라이팅을 설립하고, 이 언더라이팅이 뭐냐면 심사예요. 결국은 이거를 국내식으로 해석해 보자면 심사 과정을 코리안 리 언더라이팅을 코리안 리의 심사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언더라이팅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자, 이게 어디로 갔느냐? 영국 현지 법인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코리안 리가 이제 영국 시장까지 진출했다. 재보험사의 영국 시장 진출, 이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코리안리의 어떤 지금 주가 가격대도 박스권 하단에서 정확히 자리 잡고 있고요. 성장세가 조금 보인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해봐도 충분히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다음 화면 보면서 좀 더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에 초고압 케이블 독점 공급한다. LS 전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요거 얘기하기 전에 LS 산전을 얼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전선 관련주 좋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전선과 관련된 주식들이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것이 LS 산전의 기사와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해가 전선업계에 새로운 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제가 차트 보면서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산전 여기 제가 잡아드렸던 게 나와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데 LS 산전 최근에 한번 보세요. 그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원전선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원전선은 조금 강보합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난 이후부터요. 그래도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LS 산전만큼 강하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LS 전선까지 좀 주목을 해보면 전선업계가 새로운 화랑을 좀 맞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아일랜드의 국영 전력에서 ESB 네트워크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유럽 전선회사를 제치고 독점 공급권을 따내는데요. 자, 이것이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4년간 최소 4천만 유로, 즉 약 480억 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LS 산전, 여전히 대원전선 좀 좋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LS 산전하고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는 의미에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자, 다음 기사입니다. 유커의 힘, 요우커죠. 요우커의 힘이 면세점 매출 8조 넘었다. 시내 면세점 중심 특수율 작년 22% 급성장했다. 요 얘기 나옵니다. 자, 면세점 최초 8조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면세점이요,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코의 힘이 큽니다. 그들이 굉장히 쇼핑을 많이 하고 갔다는 얘기고, 결국은 지금 시내 면세점 매출액도 전년비 32% 증가했다는 얘기 기사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올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신규 면세점 4곳을 추가 허가할 예정이다. 이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바로 부산에서 면세점을 사업권을 따내는 회사가 있죠. 계속 강조드렸던 회사 있습니다. 그죠? 현대페인트. 자, 그거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성장세가 높다는 것이죠.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 기사입니다. 124년 등불 끄는 필립스입니다. 자, 이 기사 나오고 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반도체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필립스가 등불을 껐으니까, 그죠?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LED 여팡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많이 치고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이 필립스의 조명 사업 부분을 자회사 루미레즈를 매각을 했습니다. 자회사의 루미레즈가 매각이 됐는데, 이 루미레즈를 지오스케일이라는 캐피탈이 인수를 했는데요. 요 기사가 마지막에 여기 나와요. 지오스케일 캐피탈하고, 이 루미레즈 인수한 지오스케일 캐피탈은 중국, 홍콩, 미국 실리콘밸리에 사무소를 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국에서 지금 LED가 한참 저가 LED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오히려 더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이 필립스에 의해서 필립스의 조명사업 부분을 접는 것으로 인해서 서울반도체나 우리나라의 루멘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장기적 호전이 될 수 없다는 게 이 루미레즈를 인수한 지오스케일이 바로 중국하고 홍콩에다가 그리고 또 미국 실리콘밸리에다가 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것, 결코 좋지 못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혹시나 잘못 오인하고 또다시 그 LED 관련 업체들을 여러분들께서 저가 매수세로 유입할까봐 걱정돼서 들고 나온 기사니까요.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IMF 금융위기 때 기보저택의 퀀텀 점프라고 파버나인의 대표가 자사 제품 시장 알루미늄을 표면 처리된 제품 들어 보이고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자, 이 파버나인은요, 금속 표면 처리 전문 기업입니다. 제가 유리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관련 곡면 표면 처리 강화 기업인 한국 큐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금속 표면 처리 전문 기업이에요. 파버나인인데, 이 파버나인의 기술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수출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휴대폰 메탈 프레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의료기기 매출까지 해서 2배가 지금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200억 수준의 매출액이 2010년에 500억 원으로 급증이 됐고요. 삼성전자 협력사 중에 가장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답니다. 일본 대형 전자업체와 추가 계약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다각화로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파버나인 주가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성장세적인 종목으로 좀 잡아 나가시기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기사 내용이 많아서요. 굉장히 좀 빠르게 넘어갔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종목 장세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종목적으로 짚어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장세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은 시장에서의 불확실한 구간 그리고 변동성 구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목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내용인데, 자, 오늘 투자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4월입니다. 본격적 어닝 시즌의 달입니다. 제가 이 어닝 시즌에 달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어닝 서프라이즈 쪽을 주목해 봐야 되지만 어닝 쇼크 쪽은 어떻게든 피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체 중에서 아직도 어닝 쇼크 수준에 달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더 이상 나빠질 게 있겠냐는 것 때문에 기술적으로 계속 반등을 해오던 대기업들이 어닝이 나오는 순간 다시 어닝 쇼크에 허덕일 수 있다는 것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한 가지만요. 정재훈 멘토가 지금 여전히 공개 방송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정재훈 멘토하고의 공개 방송 꼭 인연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병국이었습니다. 이번엔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기관이 11연속 팔았음에도 외국인들이 전일에 또 막판에 추가 매수를 더 해주면서 2040선에 마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코스닥도 모바일 게임주 선전하면서 650선 재돌파했잖아요. 증권주도 돋보이는 역시 그런 하루였는데 전일장 리뷰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시장, 3월 시장을 마감하는 하루였다. 매우 긍정적인 어떤 그 신호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밤 글로벌 증시 다소간에 좀 하락 양상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시장 4월장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날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갖게 만드는 그런 3월 1분기 마감의 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일은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어제 시장 가장 크게 특징적인 부분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기관의 지속적인 순매도 부분, 이를 이제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 수급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증권주의 어떤 신고가 경신 부분들, 특히나 중소형 증권주를 중심으로 한 신고가 경신이 지금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의 힘을 그대로 느끼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중국의 힘 역시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가져봅니다. 글로벌 증시의 어떤 상승 배경이랄지, 그리고 우리 시장 전체적인 경기 민감주 중에서 유독 이제 중국과 관련된 화학이랄지 화장품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지속도가 있다라는 것, 중국의 힘 역시 우리 시장을 크게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핵심 축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 어제 우리 시장의 특징이자 이번 4월장의 특징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는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이 오히려 2011년 이후 기업 이익 전망이 가장 좋을 수 있다.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는데 반해서 미국은 간밤에 어닝 시즌 우려로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이상이나 급락했더라고요. 네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시점, 6월달이 상당 부분,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6월달이 상당 부분 어려운, 미국 FOMC 위원들로 하여금 가장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미국 달러화의 초강세 국면.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까지 겹쳐지게 되면 그 강세에 더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 부분이 결국에는 어제 글로벌 시장에 미국 시장에 특히나 어떤 하락세를 촉발시켰던 가장 큰 배경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4분기 기업 실적의 둔화가 실질적으로 찾아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배경을 달러화의 강세에서 미국에서는 찾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결국 금리 인상의 조기 금리 인상론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고요. 하지만 당장 우리 시장 역시 4월 시장을 시작하는 오늘 실적에 대한 어떤 경계감 플러스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모두 공존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적에 의한 차별화 장세가 4월에는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어떤 실적 시즌의 초입이다라는 그런 신호 분명하게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우리 시장으로 신호를 주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 유동성의 환경은 여전할 것이다. 신저 환경, 신삼저 환경은 여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 속에서 유동성에 근거한 지수 상승 그리고 시장 상승은 꾸준히 4월 시장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적에 의한 차별화 장세가 분명히 4월에는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실적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앤드나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업종 내지는 종목군들 중심에 따른 어떤 중심의 접근 분명히 유효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닝 시즌이 다가오는데 실적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텐데요. 워낙 다들 실적 호전주 찾다 보니까 이제는 1분기뿐만이 아니라 2분기에도 동시에 좋아질 수 있는 이 교집합까지 투자자들은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IT 화장품 좋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싶고요. 무엇보다 시장의 핫한 섹터인 증권주 투자 전략 오늘 꼼꼼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큰 그림 먼저 조금 좀 그려봐 드리고자 합니다. 4월 시장 어떤 의미로 좀 어떤 전략으로 큰 그림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1+4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1이라는 부분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동성 측면이 되겠습니다. 유동성 측면 플러스 이제 어떤 실적 시즌이 임박하고 있다는 거. 1은 실적 시즌의 임박, 실적 중심의 어떤 전개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플러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축은 유동성이라는 차원. 유동성은 결국에는 증권주로 귀결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 화학업종과 화장품, 특히나 필수 소비재 관련된 그런 쪽에 대한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저유가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유가 수혜주, 당연히 항공 쪽하고 운송 쪽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해운주 이쪽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계속되는 저성장 국면에서의 성장에 따른 성장에 대한 목마름 이런 부분들 코스닥 시장에서 순환매 양상 계속 전개될 것이다라는 부분 꼭 4월 시장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가장 핫한 어떤 업종 내지는 종목을 꼽으라 하면 두 가지 업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증권 업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관련된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있는 업종과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축 어쨌든 오늘 시장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요. 증권 시장 어쨌든 가장 큰 유동성의 어떤 혜택을 가장 크게 받고 그다음에 신삼주 특히나 저금리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것.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거래소 상장이라는 어떤 이슈, 거래소 지분에 대한 어떤 이슈들 지금 특별 이익 쪽으로 많이들 계산도 하고 있고 평가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차별화 가능성 부분 좀 생각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특히나 이번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지난 이번 그 1월에서 3월까지 증권업종에서 증권회사들이 어떤 그 영업 전략을 많이 펼쳤냐 하면요. 중국 후광통과 관련된 그 펀드 판매 부분 이쪽에 상당 부분 열을 올리면서 상당 부분 그 포커스를 많이 해왔다는 것. 여기서 가장 큰 펀드 모집 실적이 있는 그리고 가장 크게 어떤 그 수혜를 입었던 영업 실적이 가장 좋았던 종목 좀 찾아보면 뭐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증권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좀 상대적으로 뭐 유안타증권 쪽 뭐 이런 쪽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축입니다. 화학과 화장품 쪽 뭐니 해도 뭐 그 롯데케미칼이 그 대장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화장품주 계속된 순환매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화장품주 계속 뭐 조정이 나타나면 일단 매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좀 올라타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4월 시장은 1+4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아주 신선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증권주 가운데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좋게 보셨고 화학주 가운데 롯데케미칼 역시 대장주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시즌2를 맡고 있죠.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멋진 남자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날이 왠지 올 것 같았는데 정말 왔더라고요. 파라다이스가 바닥 뭐 저점을 안 깨면 모아가자 하셨었는데 어제 10%, 11% 급등했어요. 와, 이런 날이 왔군요. 네, 뭐 아직도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자, 시장부터 일단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205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계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저항을 또다시 부딪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시가 갭 상승이 현재 구간수는 너무 높게 출발해서 상당히 좀 불안하다고 느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지수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음봉마감하게 되면서 시가 유지를 못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서서히 지수는 20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성이 변화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일단 아직까지는 좀 5일선을 유지를 하고 있죠. 오늘 어느 정도 이탈될 확률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지수가 이제 조금씩 변화가 감지가 될 때는 5일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판단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부분들이 중기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강력하게 이탈하는지 5일선 이탈 여부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폭도 변화가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싶고요. 자, 결국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구간에서 물론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개인들이 그러한 종목들을 매수를 할 수가 있냐, 부담을 갖고 매수할 수가 있냐, 시장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는 상승 중인 종목들보다는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 길목에서 미리미리 잡고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계속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고 굳이 다른 뭐 유료가 방송 전문가들 가입하시는 것보다 우리 상한가 팩토리 지속적으로 시청하시고 공부하시면서 학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더 정진을 좀 해야겠죠. 사실 요즘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상당히 긴장 상태라 좀 새벽에도 깨고 뭐 아침에도 깨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긴장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시 변동성을 준비하시고 예의주시하셔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에게 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제 이제 유럽 증시와 글로벌 증시, 다우지수도 그렇고 조정폭에 들어온 구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황하시는 분들, 어떻게 말 바꾸게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좀 재미난 그런 부분이지 않나. 결국 이제,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물론 저도 이제 물리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만은, 현재 구간 시장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야 대응이 가능한 그런 영역대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그대로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파라다이스, 어제 이제, 선이 굵은 투자로 황소처럼, 우직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기관들의 강력한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2만 원대 초반대, 2만 원대 초반대에 매수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니까 완전 최저가에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급등은 그리 놀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가 이제 이 파라다이스를 거의 보름 가까이 리딩을 좀 해드렸었는데 아마 매수를 못 하신 분들도 있고 뭐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더 내려갈까봐 못 사고 올라가면 또 올라갈까봐 올라가서 못 사고 개인들의 전형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 파라다이스를 말씀드릴 때 피바다 차트, 그러니까 4만 원에서 2만 원까지 급락이 나와주었을 때 그때 매수했던 개인들의 어떤 통곡과 곡소리가 피바다로 물들인 차트가 바로 피바다 차트, 이 파라다이스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그런 바닥권에서의 강대 양봉이 뽑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제 뭐 11% 정도 가장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11%면 뭐 준상한가 정도 기록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10% 넘는 그런 수익권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 시에 그동안 매수했던 기관들에게 그대로 물량 폭탄을 넘겨서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이죠. 어제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 KD 미디어. 자, KD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KD 미디어 1,900원 정도부터 매수에 진입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 어제 이제 보합권까지 밀렸다가 5% 정도 급등이 나와줬던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어제 이제 그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BW 물량에 대한 상장 부담으로 인해서 하한가까지 갔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어제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추가적인 급락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아마 물량 부담이 있었으면 어제도 급락이 나왔어야 정상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역시나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들 해서 이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2,100원 미만에서는 부분에서는 수익을 챙겨서 현금을 확보하시는 전략도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캔들 미디어가 되겠죠. 자, 캔들 미디어도 940원대에 정도 상승폭을 확인하자라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수익 실현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어제 이제 935원 정도 목가가 형성이 좀 나와주면서 3% 정도 또다시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들. 결국 이제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들에 대한 숨고르기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캔들 미디어라는 그런 종목도 오늘 정도에는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자, 그동안 추천드렸던 IT샌도 그렇고 파라다이스 그리고 캔들 미디어, KD 미디어 이런 종목들 일단 전 종목을 수익을 챙겨서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목보다는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면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음봉마감한 그런 모습들.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이 예상된 그런 상황에서 전일 캔들이 음봉을 마감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큰 배팅보다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보유주 위주로 체크하시면서 쉬어가는 흐름들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글로벌 지수는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 인지를 하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불편한 진실은 개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 오늘장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가 들썩이고 있는 섹터와 종목을 보느라 급급할 이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의 순환매에 대비하자라시면서 일찌감치부터 파라다이스 물량을 모아오셨던 이두코 멘토님의 결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를 포함해서 KD미디어, 캔들미디어 앞서 추천해주셨던 IT센까지 오늘 모두 수익을 좀 챙기는 하루가 됐으면 이라고 명확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죠.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출발 개장 상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끝이고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